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려운 채권 시장 꼼꼼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입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연준의 금리 이거와 관련해서 금리를 더 올리느냐 아니면은 동결하느냐 막 이런 것에 관여를 했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뭐 유리하게 나온 거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유리한 건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죠. 나왔는데 15만 명이 이제 순증이 이제 나왔는데 네. 예상치는 이제 시장 예상치는 약 18만 명 정도 됐었고요. 하회했죠? 예. 예. 그 하회라는 게 진짜 얼마 만에 하회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실업률도 이제 계속 예상 대비해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3.9% 나왔고, 네. 물론 지금도 상당히 낮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실업률이 이 정도면, 노동시장이 좀 둔화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사실 4% 이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이 가까워지고 있죠. 좀 느리지만. 조금씩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참여율은 뭐 별반 차이는 없고요. 네. 특히 임금 상승 부분에서도 이제 전월 대비해서 똑같은 0.2%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는 0.3%. 그러니까 임금 상승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이제 왔고 10년 국채 금리가 뭐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했던 그림이 나오니까 네. 바로 반응이 있군요. 그렇죠. 결국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구나. 네. 이런 이제 시장 반응이 그렇죠. 있었고 그렇게 해석을 그러면서 이제 위험자산인 주가는 또 반대로 네.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와 관련된 사진을 좀 갖고 와 주셨는데 네. 그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네. 확실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도 네, 볼 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5%를 우리가 찍은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4.57까지 지금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크게 반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가가 좀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봤더니 둔화되고 있네. 이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확인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FOMC 때 11월 1일 날에 파월 의장이 말했듯이 12월 FOMC까지는 두 번의 고용지표 발표와 또 두 번의 물가 발표를 보게 되는데요. 네. 저번 주 금요일이 이제 첫 번째였던 거죠. 어. 네, 그래서 둔화되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보면 지난달에는 이제 신규 고용은 많이 늘어났지만 네. 임금 상승이 좀 둔화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레저, 운송, 웨어하우스 이쪽에서 이제 많이 증가를 했었던 건데 서비스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서비스 쪽에서 약간 파트타임 위주로 이제 많이 고용이 되는 그렇게 그런 분류할 부분인데,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헬스케어,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어요. 이 부분 역시 그렇게 임금 상승에 압박을 주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보통 보면 서비스 업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서비스 업종의 임금이 낮으니까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제조업 쪽에서는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지난 10월부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14일부터 그 UAW라는 그 자동차 노조 에서 파업했죠. 이제 전국적으로 파업을 시작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타결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쇼킹했었던 부분은 이제 지난 10월 말에 네. 이제 포드가 이제 노사 합의를 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임금 상승 부분에서 이 향후 5년 동안 총 30%를 올린다. 이 부분입니다. 5년 동안 30% 올리는 거면 많이 올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평균 6%씩 올리는데 네.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았을 때 네. 물가 상승률 정도만 이제 정규직이 올랐었거든요. 맞춰가지고. 네,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또 정규직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분포가 넓은 미국에 비해서는 그 임금 상승 압력은 좀 적은 편이죠. 그 특징이 네. 있군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30%를 올리고, 네. 그다음에 이번 고용 지표에서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파업을 하게 되면 일단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소되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파업이 이제 끝나면 네.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면 또
또 그거는 바운스백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번 주에 발표한 그 지표만을 가지고 노동시장이 둔화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 시장에서 반영하는 부분은 임금 상승이 생각보다는 좀 덜 올랐구나. 여기가 더 포커스가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포드가 이제 합의를 봤던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최대 유통회사인 그 UPS 네.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임금 합의를 봤던 게 2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쌓이다 보면 예. 결국 임금 상승이 둔화되기는 좀 힘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 적어도 3달 정도는 추이를 봐야 될 거고요. 연준에서는 어쨌든 다음 달 그 노동시장까지 확인을 하고 그렇죠. 그 수치도 저번 주 금요일처럼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확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 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페드워치에서 그 나온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그 확률을 보면 네. 지금 현재도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결을 90%로 본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국의 파업도 굉장히 큰 한 축을 좀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동결적으로 다음 달도 보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 사이클이라는 거를 보면서 네. 이제 채권 투자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침체 구간이라는 얘기가 방금 전에 뭐 석유 네. 얘기도 하면서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체감하는 경기 사이클은 지금 한 여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 확장 후기에서 침체 초기로 가는 그런 단계지 않을까 초기 단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표와 같이 이건 제가 이제 지금 낸 책에 나와 있는 그 표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네네. 확장 후기에서 침체 초기로 넘어가면 일단 금리는 정점을 찍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스프레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격차. 회사채 예, 이게 국채와 회사채 수익률 간의 그 간극은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장단기 커브는 역전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얼추 지금이네요. 네, 지금인데 스프레드 빼고는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사이클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이클 기준으로 한 단계 아니면 두 단계 앞서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금리는 침체 후기나 회복되는 분위기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렇죠.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국채가 좀 유망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 금리는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이제 기관 투자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는 건가라고 조금 더 네.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쟤는 국채 투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알려주면 좋겠다. 네, 거죠. 그래서 예. 증권사에서도 사실 국채를 직접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국채 관련된 ETF를 투자하면 네. 모아놓은 거. 네, 예. 좀 접근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에 MTS를 열어서 거래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국채 투자할 때 가장 이제 염두에 두는 게 듀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흔히 듀레이션이라고 하면 이 채권의 실질 만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금리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라고 설명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는 베타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듀레이션에 배팅하는 그런 그 채권 플로우가 요즘에 많이 이제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보면 확률 높은 게임을 하려면 저는 단기 ETF를 살 것 같아요. 단기 쪽으로. 네.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경기 둔화가 오고 침체가 오면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통화 당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때가 되지 않았어? 그렇죠. 금리 이런 인하. 네,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면 아니면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단기 금리부터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그 격차가 예.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단기 금리가 먼저 빠지고 장기 금리가 이제 후행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기 금리가 설사 금리가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네. 예.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도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즉 이제 금리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그 손실될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이제 단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단기와 관련된 그 ETF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그 중에서도 네, 그 중에서 뭐 될까요? 제가 고르는 기준 딱 하나입니다. 예. 사이즈가 크냐. 아, 큰 게 그러니까, 좋은 겁니까? 네, 큰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하기 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그 단기 국채는 이제 VGSH라고 네. 뱅가드가 운영하고 있는 1년에서 3년짜리 만기 국채 ETF입니다. 요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어마무지한데요. 여기 이제 그 화면에도 그 우측에 조그맣게 이제 가운데에 나와 있는데 net assets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VGSH는 순자산이 한 268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럼 몇십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조가 넘죠. 네. 크군요. 거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엄청납니다.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수수료도 4bp밖에 안 받아요. 0.04%. 적네요. 네. 예. 부담이 별로 없죠. 음. 어차피 침체가 오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 국채를 선호하게 되고요. 그렇죠. 또 그래서 단기 금리를 이제 사는데 좀 성이 안 차는 분들은 어차피 금리가 떨어지는데 난 듀레이션에 배팅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 금리를 베이스로 한 ETF를 좀 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산술적으로 10년물 ETF를 사면 2년물 ETF 사는 것보다 산술적으로 5배 듀레이션이 기니까 결국 가격의 그 민감도가 5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고 확신이 들면 결국 길게 사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20년 이상의 그 만기 국채 ETF인 TLT. 요거는 뉴스에 자주 나왔던 그 종목인데요. 좀 알려진 거군요. 네네. 예. 사실 이제 8월 초에 그 펄싱 스퀘어를 운영하고 있는 빌 에커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그렇죠. 예. 나는 지금 TLT를 중심으로 숏을 치고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왜 그런 거 하니? 앞으로 3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 얘기군요. 이렇게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3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에커먼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이제 적자 그리고 수급, 실질 금리 상승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TLT는 규모가 한 400억 달러에 육박하고요. 더 크네요. 네네, 50조 달러가 넘습니다. 어. 그런데 반면에 회사채 투자는 좀 신중했으면 합니다. 무조건 큰 것만 사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 네, 지금 보면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 네.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 지금 보면 지금 우측 끝이 이제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그래도 있지만 낮죠. 네, 그래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야 하면서도 이 크레딧 스프레드는 좀 안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사채는 극단적으로 좀 짧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냐. 단기 회사채. 네네. 그래서 투자 등급 이상의 단기물 회사채가 좀 괜찮지 않겠냐 갖고 오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2개 한번 소개시켜 두 개. 드릴게요. 빨리 좋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예.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BSV라는 역시 뱅가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네. 짧은 회사채 ETF입니다. 뭐 규모가 한 579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네. 규모가 한 65조 정도. 이것도 크네요. 네, 엄청 네. 큽니다. 그런데 이제 ETF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좀 짧게 이 짧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만기가 정해진 요즘에 우리나라 그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 만기 매칭형 ETF가 좀 유행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보면 인베스코에서 나온 그 시리즈가 좀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BSCO라는 2024년 만기 도래하는 투자 등급 이상의 회사채 네네. 이것들을 보면 되는데 뭐 하루하루 재미없죠. 이게 워낙 만기가 짧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는 작지만 매월 배당이 나오는데요. 네. 그거를 다 합쳐놓으면 이제 연간 수익률 한 4%에서 5%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따박따박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 사람이 지금 국채 투자를 하는데 이런 걸 좀 투자하면 되겠지. 네. 회사채는 이런 걸 투자하면 되겠지. 이런 감이 조금씩 오지 않으실까 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데까지 투자를 해야 될까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상품까지 잡아드렸으니까 아주 좋은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채권 플로우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였습니다.